자, 이제 신라의 골품제도, 화랑제도, 하백회의 이것들 한번 볼까요? 자, 하백회의는 귀족 간의 합의제 기구다. 합의제 기구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해온 것 같은데요. 기억나십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고글에는 뭐가 있다고요? 보지 말고 해요. 보지 말고. 보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다면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알겠죠? 보고 오면.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은 책이나 또는 설명 이런 것들을 듣고 아무것도 없이 맨 머리로 가서 시험 치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억을 되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꾸 눈길이 책으로 가거나 그러면 나중에 혼자 할 때 생각이 잘 안 나요. 함께 생각을 한번 더듬어보세요. 고글에 뭐가 있다고요? 제가 해요. 백제는 정상, 신라는 화백, 고려는 도병마사, 고려 후기에는 도평, 이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걸 제가 강조했었어요. 조선시대는 뭐가 있었죠? 의정부.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 이 관계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고려 후기에 도병마사 대신에 도평의사사가 되면 왕권이 강화된다, 약화된다? 약화된다고 그랬어요. 조선 후기에 의정부 대신에 비변사로 넘어가면 왕권이 강화된다, 약화된다? 약화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합의제 기구 권한이 강화되면 왕권이 어떻게 된다고요? 약화됩니다. 이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해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족과 왕권 간의 권력을 조절하는 조정자 노릇을 화백회의가 하고 있었다는 점. 그죠? 그 다음에 골품제도는 개인과 사회생활, 개인의 사회생활, 정치활동 범위를 제한한 이런 말로 표현될 때, 알았어요? 개인의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게 골품제도라는 신라의 고유한 신분제도였다. 자, 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신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골품에 따라서. 골은 뭐라고 그랬죠? 골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족이죠, 왕족. 품은 뭐라고요? 귀족의 등급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알았어요. 다시 합니다. 골은 뭐라고요? 왕족. 왕족 가운데 성골과 진골이 있다고 그랬죠. 그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성골은 언제 끝났다고 그랬어요? 성골이 끝난 게 신라 어느 왕 때예요? 진덕여왕 때죠. 진덕여왕의 언니가 누구예요? 선덕여왕이죠. 그죠? 선덕, 진덕 때 여왕들만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핏줄이 남자로 되어있는 이 핏줄이 끊겨버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왕이 됐죠. 그때부터 무열계 진골이 신라 왕통을 이어갔다. 이때부터가 신라 뭐예요? 중대입니다. 중대. 신라 중대. 자, 어쨌든 이렇게 왕족을 성골 진골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두품들이 있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두품들은 귀족입니다. 귀족. 그 다음에 가후 규모나 일상생활, 심지어는 섬돌의 높이 또는 뭐 담장의 높이, 마국간에 말을 메어두는 말의 마리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규정했다고 그랬죠? 그게 좀 더 뭐예요? 골품제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만큼 사회가 폐쇄적인, 엄격한 폐쇄적인 사회성을 말해주는. 자, 이 표가 나오면 되게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헷갈립니다. 잘 보면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관직 진출의 상한선은, 표를 보니까 관직 진출의 상한선은 무엇에 따라서 결정된다? 신분에 따라서 결정된다. 됐어요? 됐어요? 표가 언어적으로 표현될 때 이해해야 돼요.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초등부터 교과까지 다 바뀌었잖아요. 수학도 스토리텔링으로 바뀌었죠. 나머지 전부 다 융복합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특히 뭐냐? 실용적인 수학적 사고방식 또는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둔, 기술에 기반을 둔, 기술과 인문학의 연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러니까 도표를 통해서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시돼요. 수학적인,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내용을 수학적인 도식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자꾸 시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갖고는 이제 좋은 대학을 못 가게 돼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그 입시제도도 마찬가지고, 면접이나 자기소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학교에서 얼마나 뭘 공부했는지 그동안 공부한 이력이 중요한 것처럼 대학도 똑같습니다. 논술이나 면접이나 또는 학생부나 이런 기록과 그 공부하는 과정들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주로 추구하는 게 그런 능력이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둬야 된다. 기술의 기반을 둬야 된다. 실용적인 것에 기반을 둬야 된다. 그리고 인문학과 수학적 기반이 사고력이 서로 연결돼야 된다. 이런 것들 추구하기 때문에, 다시 보세요. 관직이 이렇게 있는데 관등의 등급은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골품에 따라서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관직의 상한선은 신분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언어적 표현에 익숙해져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헷갈리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옷 색깔이라고 그랬죠? 옷 색깔은 신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면 되게 다 속아 넘어가요. 왜냐하면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고 골프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신분이 옷 색깔까지 규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옷 색깔을 규정하는 것은 뭐다? 관직의 등급에 의해서 옷 색깔이 정해진다. 이것만 혼동하지 않도록 반드시 읽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학교 이상 가면 이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알겠어요? 중학교 이상 가면은. 그래서 그림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상한선. 되게 그 고등학교 수능에서는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두품의 상한선은 12등급 대사다. 또는 5두품의 상한선은 10등급 대남하다. 6두품의 상한선은 아찬이다. 까지 나왔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게 나와요. 아찬 위에 이 6두품짜리가 아찬에서 승진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승진시켜주세요. 나 얘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해요. 얘는 들어온 지 2년 만에 여기 올라갔는데 나는 지금 10년 됐어요. 그래, 너 섭섭하겠다 되게. 그래, 한 등급 올려줄게 해가지고 뭘 올린지 아세요? 아찬 앞에다가 중자를 달아줘요. 중아찬. 2중, 3중 할 때 그 중자를 붙여요. 아이고 또 10년 또 지났어요. 20년 됐어요. 그럼 뭔지 똑같은 자리에서 올려주세요. 그러겠다. 중중아찬. 알았어요? 또 올려주세요. 3중아찬. 절대 안 올려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분 제도가 폐쇄적이었느냐, 엄격했느냐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나와요. 7급 시험이나 고급 옛날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중위제라고 말로 해봅시다. 뭐라고요? 중위제. 더 이상 승진 안 시켜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가 우리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병사가 군대에 가면은 계급이 승진하잖아요. 짝대기 하나, 이게 뭐죠? 2등병이죠. 그 다음 짝대기 2개가 뭐예요?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짝대기 2개가 뭐예요? 1병이죠. 그죠? 3개가 뭐예요? 상병이죠. 4개가 뭐예요? 병장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제대. 맞아요. 제대. 그런데 제대 못하게 많이 권유합니다. 야, 너 말뚝박 올려줄게 해가지고 뭘 올라간지 아세요? 하사로 올라가. 그 다음 뭐가 되죠? 중사. 2개면 중사. 그 다음 뭐예요? 상사. 그 다음에 이 상사가 바쁠 때 하나 소위 계급장 달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특등상사, 무슨 상사, 특무상사 해가지고 상사 이름 이 뒤에 붙어요. 그러면서 한 계급씩 올라가는데 절대 상사 자리를 떼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중위제. 해보세요. 뭐라고? 중위제. 그 중위제가 적용되는 어디였다? 6두품, 6관등, 아찬이었다. 라는 것들을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이렇게 엄격한 폐쇄적인 신분제 사회였다. 라는 점. 그 다음 이제 우리는 화랑도는 역시 신석시대에, 그죠? 시족사회 때부터 있었던 청소년 집단에서 유래된 것이다.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화랑이라는 이 제도가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을까요? 화랑은 진골 귀족만 화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춘추나 김유신이나 전부 다 뭐예요? 귀족이에요. 귀족 가운데서 뭐예요? 골이요, 골. 왕족입니다. 진골 이상이에요. 알겠죠? 그들만 화랑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품일이며 관창이며 전부 다 높은 놈들입니다. 왕족 출신이에요. 박석 김 아니면 또 그 김알찌개 김 아니면 그 김해김 씨도 진골로 편입됐었죠. 이런 사람들만 화랑이 되고 나머지는 뭐냐? 평민들이에요. 알겠어요? 또는 승려도 있었어요. 승려. 그죠? 그러니까 여러 계급들이 하나의 조직 안으로 딱 들어가면 야 우리 그 신분 떼고 계급장 떼고 같이 놀아보자 라고 놀았어요. 같이 뒹굴고 술 마시고 화랑도들에 대한 기록이 화랑색이라는 책에 남아있는데 되게 난잡합니다. 노는 게 되게 난잡해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도 흔해 빠졌고 별짓 다 하고 놀았어요. 남자들이 다 화장하고 다니고 입술 빨갛게 가르고 다니고 화랑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애들은 뭐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쟤네들은 신선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화랑도를 국선도라고, 나라의 신선들의 무리다 해서 국선도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아주 특별한 존재였는데 계급 떼고 계층 무시하고, 알겠죠? 그리고 서로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또 무예를 익히며 공부하며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짐하며 세속 5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는데 하나로 뭉쳤어요. 그래서 계급 따위는 잊어먹어 라고 할 만큼 계급 간의 갈등을 해서 이해합니까? 이 말 알겠어요? 이 말의 의미 알겠어요? 화랑도라는 조직 안에서 서로 다른 계층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묶여서 계층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비공식적인 조직이었던 화랑제도가 진왕 때부터 국가적인 제도로 확립되었다. 시기. 어느 왕 때 화랑제도가? 진왕 때. 그러니까 진왕이 한 업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는 점. 성왕을 죽이고. 기억나세요? 그 또 하나는 뭐라고? 화랑제도를 조직화시키고 국가적인 제도로 만들므로써 장차 통일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게 바로 누구라고요? 진왕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왕 업적이 두드러지죠. 진흥대제. 그 다음에 전통적인 규범, 클래스, 교육적 기능 이런 것들이 있다. 세속 5개. 세속 5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세속 5개? 고개 드세요. 질문 안 할게요. 뭐죠? 맨 처음에? 세속 5개? 삼강 오류는 뭐예요? 삼강은 뭐예요? 헷갈리시죠? 부의, 부강? 부부간에 별이가 있어야 된다. 별이 강자입니다. 강자가. 삼강할 때 강자가 별이 강자인데 별이가 뭐냐 하면 그물 있잖아요. 그물. 우리가 되게 그물에 비유하죠. 법망을 피해간다 이러잖아요. 그 망자가 뭐예요? 그물 망자예요. 근데 그물 가운데서도 그물을 쫙 투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줄 당기는 거 있잖아요. 이 당기는 이것을 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물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간에 대해 배우잖아요. 이 사회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그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캔커피 처먹고 엘리베이터 딱 놔두고 내렸어요. 이 양심이 없는 놈입니다. 이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양심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보다 더 중요한 가장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인간으로 지켜야 될 최소한의 도리를 뭐라고?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삼강이라고 하는 것은 삼강은 부의, 부강, 별이와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꼭 지켜야 될 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삼강이라고 유교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부의, 부강, 부부간에 법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 부의, 자강, 아버지와 아들 사이.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규정했어요? 임금과 신하죠. 군이, 신강. 이게 뭐예요? 삼강이에요. 삼강. 됐어요? 내가 오류를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 단장이 자기한테 질문할까봐 벌벌벌 떨고 있어요. 오류는 뭘까요? 네? 여러분 상강은 봐보죠. 상강은 전부 다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법도 가운데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랫사람한테 윗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를 중시하죠. 수직적인 관계를 중시하죠. 그래서 그 법도의 가장 표상이 뭐예요? 임금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신하를 뭐라고 그래요? 충신이라고 하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지조를 지키는 여자를 뭐라고 해요? 열여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효성을 다하는 애를 뭐라고 해요? 효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해보세요. 신하를 가장 잘 아껴주는 세종대왕 같은 임금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버지 가운데 자식을 다 아주 잘 아껴주는 아버지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따위는 없어요. 그죠? 남편이 아내를 아주 극진히 섬겨서 열남 이런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 수익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상관계를 중시해서 아랫사람의 의무만을 규정하는 게 삼강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오륜도 맞죠? 오륜 해보세요. 부자, 유친, 부부, 유별, 또 뭐? 군신, 유의, 또 장유, 유서, 또 뭐? 부무, 유신. 됐어요? 천천히 해요. 다시 해보세요. 부자, 유친, 부부, 유별, 군신, 유의, 부무, 유신, 장유, 유서.
뼈다귀나 갖다 먹어라라고 할 정도로 낡은 그런 유물들이죠. 자, 그리고 구별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세속오계입니다. 세속오계. 이 세속오계는 귀산과 추항이라는 두 화랑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원광법사를 찾아갔죠. 그래서 이 이름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 누구라고요? 원광법사가 두 명 화랑, 귀산과 추항이라는 두 화랑한테 대사님, 저희들이 화랑으로서 이렇게 속세를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들만 좀 가르쳐주세요라고 하니까 세속오계를 가르쳐줬다고 해요. 그래서 해보세요. 사군 이충, 임금을 섬길 때는 충성으로서 하라. 됐어요? 그 다음에 사친 이효. 사친은 뭐예요? 어버이를 섬길 때 아버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시족은 누구 중심 사회고 목의 중심. 친족은 뭐라고요? 아버지입니다. 친이라고 하면 되게 아버지를 말합니다. 알겠어요? 외가 친가 그러잖아요. 친가는 뭐예요? 남성 집안이잖아요. 이렇게 사친 이효, 아버지를 섬길 때는 효로서 하라. 또 뭐가 있죠? 사군이충, 사친 이효, 교우 이신. 친구랑 사귈 때는 어떻게 하라고? 믿음으로써 하라. 또 있습니다. 임전 무태. 전쟁에 임할 때는 비겁하게 도망가지 마라. 알겠죠? 전쟁에 임할 때는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상은, 이 내용은 어떤 사상과 관련이 될까요? 응? 아이들을 버리고 지가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이런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사상일까요? 이거는 유, 불, 도 가운데 어디서 나올까요? 도가에서 나옵니다. 알았어요? 도가. 알겠죠? 도는 무를 숭상합니다. 해봐요. 도사들은 어때요? 하늘을 날고 구름을 부르고, 손오공 봐봐, 여의봉. 금둔 타고 나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싸움을 잘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기계를, 뜻을 넓히는 거예요. 기계가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도와 관련돼요. 또 보세요. 살생유택이죠. 이건 무슨 사상과 관련? 불교와 관련. 그러므로 세속오계는 뭐예요? 유교 세 가지하고, 유교 세 가지는 다 알죠? 사친, 이효, 사군, 이충, 또 뭐라고? 교우, 이신. 이 세 가지는 유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 세속오계는 유불토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됐을까요? 이해될까요? 아이들도 이해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도에 대해서 이해 못하면 여의봉을, 알았어요? 손오공을 얘기해주세요. 도사들은 싸움을 잘한단다. 바람을 부르고 손에서 장풍이 나가고 구름을 타고, 이게 전부 다 뭐랑 관련? 무와 관련. 알겠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된 이후의 신라사회의 변화 그랬어요. 여러분, 통일된 이후의 신라사회는 외울 거 없어요. 책 볼 거 없어요. 뻔합니다. 땅이 더 넓어졌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도 어때요? 더 많아졌어요. 사람이 많아지고 땅이 넓어졌어요. 그죠?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됐을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통일신라를 객관화시켜서 대상화시켜서 공부를 하면 되게 어려워요. 지금 문제를 생각해보세요. 남북이 통일됐다.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여러 가지를 추론할 수 있잖아요. 북한 애들은 어떻게 되지? 남한에서 땅값은 어떻게 될까? 우리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통일신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있었다. 신라가 통일했다. 고구려하고 백제는 어떻게 했다? 고구려하고 백제는 어떻게 했다? 네? 고구려하고 백제는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찌그러졌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시킨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 사람도 백제 사람도 내 백성이니까 끌고 안고 가야 되겠죠? 그래야 그래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위정자나 정치가는 나랑 한때 싸웠던 세력까지도 일단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내 편으로 끌어안고 안고 가는 보듬을 수 있는 배짱과 배포와 그릇이 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얘기 안 하겠어요. 내가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엄마들 다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이 통일된 이후에도 고구려나 옛 백제의 지배층한테는 신라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관직을 수여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고구려 백제 유민까지도 구서당은 신라의 중앙군대를 말합니다. 알겠죠? 중앙군대가 구서당이 있었는데 이 중앙군대에 고구려 출신, 백제 출신도 포함시켰, 심지어는 말갈인까지 포함시켰으니까 이렇게 민족 융합 정책을 펼쳤. 그 민족 융합 정책을 펼친 목적이 어디 있어요? 최종적으로 뭐예요? 단일 민족. 우리가 하나야. 우리는 남이 아니야. 우리는 같은 조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같은 언어를 쓰고 한 민족 아닌가? 우리가 한때 싸웠지만 하나의 나라로서 이제 뭉쳐졌으니 서로 갈등을 빚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세. 이런 의지의 제도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신라 이후에는 왕권이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도 늘고 땅도 넓어졌으니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 보면은 경제력이 훨씬 더 세졌다. 특히 통일 과정에서 국왕의 역할이 엄청 강해졌어요. 여러분, 삼국을 통일한 임금이 누구라고요? 왜 말 못하시죠? 삼국을 통일한 임금이 누구예요? 문무왕이잖아요. 문무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김춘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국 통일의 주역 그러면 누구예요? 김춘추와 쌍벽을 이룬 사람은 누구예요? 김유신이죠. 화랑도들이죠. 화랑 출신 이 왕족들이죠. 근데 그 중에 누가 왕이 됐어요? 무열왕 김춘추가 왕이 됐어요. 그 전쟁에서 공이 가장 많은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삼국을 통일했으니 야, 우리 왕은 끝발이 세졌어. 이제 옛날 그 신라 왕이 아니라 고구려 왕, 백제 왕까지 포함하는 삼국의 대표 왕이 된 거야. 라고 왕의 위상이 훨씬 더 세집니다. 우리 이때는 뭐라고요? 신라 역사 중대라고 하잖아요. 중대. 잠깐 우리가 신라사를 상대, 중대, 하대 나눠서 이렇게 보는데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사를 구분할 때 김부식에 의한 구분과 또 이련에 의한 구분이 서로 다르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김부식이는 신라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눴는데 김부식은 신라사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김부식은 왕의 혈통에 따라서 왕통이죠. 왕통에 의한 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뭐예요? 상대는 내무랑 김씨가 왕위를 계속 이어받으면서 그죠? 그래서 성골 출신이 왕을 성골 출신이 왕위를 이어받았대. 그래서 저 멀리 고유왕명을 사용하던 박역것의 뭐죠? 박역것의 맨 처음에 뭐예요? 거사관. 그 다음 뭐죠? 남의 해줘야죠 누군가. 남의 차청, 유리, 이사금, 뇌물, 마립간. 그죠? 뇌물, 마립간 이후로는 왕위가 뇌물계에 의해서 쭉 계승되었잖아요. 걔네들이 누구라고요? 성골이라면서. 아버지는 뇌물계 김씨, 어머니는 박씨. 이런 어머니, 아버지계가 전부 다 왕족의 경우를 성골이라고 그랬죠. 이 성골이 이어오다가 언제요? 진덕여왕이 죽고 언제부터? 태종 무열왕 김춘추 때부터 진골이 왕이 되게 되었다. 이때부터 뭐라고요? 중대. 왕의 혈통이 뇌물계 성골이냐 김씨죠. 무열계 진골이냐에 따라서 상대와 중대가 갈리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라 하대는 다시 진골은 진골인데 이때는 뭐예요? 무열계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다시 뇌물계가 왕위에 올라옴으로써 그죠? 무열계와 뇌물계 사이에 왕권 쟁탈전이 심화되던 때 그래서 150년 사이에 무려 왕이 20명이나 교체된다. 왕 한 명당 평균 재위 기간이 7, 8년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 왕권이 강해요, 약하죠? 왕권이 불안하죠? 알겠죠? 이런 시대를 뭐라고요? 하대라고 하더라. 상대, 중대, 하대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통일 과정에서 이들의 힘이 대폭 강화돼서 우리는 이때를 통일신라 중대를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힘이 그냥 강한 게 아니라 무소불위의 모든 일을 오로지 혼자 다 할 수 있는 그게 뭐라고요? 전제 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전제 왕권이 강화되게 되었다라는 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설명하면서 신라 상대는 화백의 의장인 누구라고요? 상대등이 수상을 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신라 상대는 화백회 의장인 누가요? 상대등이 수상했어요. 화백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진골 이상 귀족들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 진골 이상 귀족들, 화백회에 참여하는 귀족들을 대등이라고 불렀어요. 대등들이 모여 있어요. 대등 가운데 제일 높은 대등이니까 뭐예요? 상대등이. 그 사람이 나랏일을 총괄했습니다. 수상이에요. 국무총리예요. 그러니까 왕은 뭐예요? 왕은 이 상대 때, 신라 상대 때의 왕은 그냥 헛껍데기고 상징적인 존재이고, 사실은 뭐예요? 나랏일은 귀족 회의인, 귀족 합의제 기구인 어디에서? 화백회에서 결정되고, 그 결정된 것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상대등이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 신라 상대는 왕권과 귀족권과의 권력관계, 그죠? 힘의 관계를 우리가 굳이 힘이니까 부등호로 따져보자면 이쪽이 더 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신라 중대가 됐다 이거요. 신라 중대는 이게 뒤집어져서 역전돼서 이제 왕의 힘이 왕창 강화되고, 왕권이 귀족들을 완전히 제압하게 됐어요. 귀족권을 완전히 누르게 된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전제왕권이 강화됐다라고 해요. 화백회의가 있으나 말합니다. 있어봤댔자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알겠죠? 화백회의 의장 상대등보다는 이때는 누가 나랏일을 총괄하느냐? 왕의 동생, 왕의 조카, 왕의 피부치, 왕의 친척, 이런 사람들이 왕 밑에서 완전 시다바리를 다 해요. 어떤 지금도 부잣집에 시다바리가 있습니다. 이 부잣집에서 온갖 잡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집사라고 하잖아요. 집사. 저 사람은 그 집의 집사,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때 마찬가지예요. 신라 때도 왕 일을 모조리 전부 다 뒤에서 대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뭐라고 했어요? 그런 기관을 집사부라고 했어요. 이 집사부의 대빵을 뭐라고요? 집사부의 대빵을 시중이라고 했고, 이 시중이 왕의 친척이에요. 오케이? 왕도 무슨 계 김씨? 무열계 김씨. 국무총리도 뭐예요? 무열계 김씨. 그러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지네끼리 다 해쳐먹는 겁니다. 알았어요? 최순실이가 다 해요. 알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그래서 이렇게 무열계 김씨가 전제적인 왕권이 돼가지고 왕 밑에 있는 이 집사 꼬봉이 모든 일들을 다 처리했다. 알았어요? 이런 상태. 무소불위의 권력이 통일신라 중대에 나타납니다. 됐죠? 그러나 신라 하대가 되면 다시 신라 상대처럼 왕권보다 다시 귀족권이 강화되고, 이 귀족권을 대표하는 게 뭐라고요? 화백회의. 그 화백회의 의장인 누가? 상대등이 수상 노릇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상이 상대등이었냐, 수상이 시중이었냐만 보면 중대인지 상대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렇게 신라사를 구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련은 뭐냐? 이련은 신라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교 수용 여부에 따라서 갈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련은 신라 역사를 어떻게 나눴냐면 상고, 중고, 하고 이렇게 나눴잖아요. 상고, 중고, 하고. 그래서 중고가 불교를 공인한 어느 왕 때부터? 법흥왕 때부터. 그죠? 그리고 태종 무열왕 때 중국식 태종이라는 시호를 사용했던 태종 무열왕 이후까지를 뭐라고요? 중고라고 했어요. 이전까지를 뭐라고요? 중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흥왕 때부터 언제까지? 진덕여왕 때까지가 됐죠. 법흥, 진덕, 선덕, 진평 전부 다 불교식 왕명입니다. 왕 이름 속에 뭐예요? 불교, 불법, 알겠죠? 불교의 진리,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불교 국가로서 면모를 보였던 신라 이때를 뭐라고? 중고라고 하고, 그 이전에는 뭐냐? 그 이전에 상고는 우리의 임금 이름을 고유한 왕명으로 불렸죠.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박역거세, 거서관, 남해, 차차. 거서관, 차차, 이사관, 마리칸. 거차, 이, 마. 마리칸까지. 이렇게 부르던 때를 뭐라고? 상고라고 한다니까, 상고. 그래서 언제까지가 상고라고요? 언제까지? 지증왕 때까지가 상고. 지증마리칸이죠? 그리고 지증왕 때부터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법흥왕 때 불교를 수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승 마리칸디까지 고요함의 시대를 상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태종 이전까지를 중고라고 하고, 태종 이후 경순왕 때까지, 신라 마지막 임금이 경순왕이잖아요. 그죠? 경순왕 때까지 뭐라고? 하고라고 한다. 됐어요? 구분됐어요? 구분할 수 있겠죠? 요 두 가지를 섞어놓고 문제를 내면 되게 헷갈립니다. 알았어요?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중학교 이하로는 이런 문제는 내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훈련 기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꿰고 있으면, 아하, 이게 무슨 얘기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